자, 제6절 임료의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료는 임대료를 얘기하는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임료가 있고요. 두 번째 계속 임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창업했어요. 자, 그럼 어떤 가게에 최초로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맺겠죠. 자, 그때 결정되는 임료를 우리가 신규 임료라고 합니다.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때 결정되는 시장 임료를 신규 임료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겠죠.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갱신되는 임대료를 계속 임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맨 처음 맺을 때는 시장 시세대로 임대료를 계약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료는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당시에 경제가치에 부응하는 시장 실질 임료 수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자, 근데 이 계속 임료는 임대차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갱신되는 임대료이다 보니까 반드시 시장 임대료와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임료를 공부하실 때는요, 임료의 구성 부분을 처음에 이해하시는 게 조금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에는 세 가지의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얘를 A 항목이라고 하고요. 얘를 B 항목이라고 하고 얘를 C 항목이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료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안에는 A 항목, B 항목, C 항목 이 세 가지 성격의 구성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임대료를 지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각 구성 항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 보증금과 그 보증금 운용이익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예금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용이익. 자, 어떤 사람이 가게를 임대차 계획 맺었는데, 자,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여러분 이 보증금 1억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시 나한테 돌려줍니까? 맞아요. 돌려줘요. 따라서 우리 이것은 예금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보증금은 나중에 원금 그대로 돌려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은 우리가 흔히 보증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 1억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 보증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자체가 내 수입은 아니지만 이 보증금을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이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 대한 운용이익, 바로 이것이 이자 수익을 얘기해요. 이자 수익. 선생님, 왜 이렇게 표현이 어색한가요? 일본 감정평가 기준에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이 많습니다. 일본식 표현이나 일본의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의 운용이익은 이자 수익을 얘기한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2번과 3번이 문제입니다. 이 2번과 3번이 왜 문제인 거 하니? 자, 이게 일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관행이 없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은요. 자, 어떤 임차인이 그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건물을 세를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금 또는 뭐 사례금 이런 걸 주는 관행이 있대요. 되게 웃기지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본에는 그러한 사례금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례금은 어떠한 성격이냐? 그냥 주는 거예요. 자, 나한테 세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사례, 그냥 돈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만약에 사례금이 3천만 원이에요. 사례금이 3천만 원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3년 기간으로 맺었습니다. 3년짜리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3천만 원의 사례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상각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이 임대인의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 이 사람한테 월세 수입을 매달 받겠지만 동시에 어떤 수입도 받는다? 사례금 수입도 받는다는 거예요. 3년짜리 계약에 3천만 원 사례금이면 1년에 1,000만 원씩이 수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3년 동안에 3천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씩 경과될 때마다 자, 이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씩은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1천만 원씩은 임대인이 요 사례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바로 이것이 이겁니다.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 바로 그게 사례금이에요. 사례금, 감사금이라고도 하고 사례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례금의 상각에 이거 얼마죠? 1년에 1천만 원씩. 1년에 1천 나누기 1년이라고 할게요. 1년당 1천만 원씩은 요 금액만큼이 임대인에게 수입이 돼요. 자, 그렇고 자, 세 번째. 자, 그런데 이 사례금의 미상각액에 대한 운용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보세요. 자, 3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1천만 원씩 임대인에게 소득이 되죠. 여러분 처음에 3천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 시작합니다. 그럼 1년이 지나는 동안 이 3천은 아직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1년이 지나는 동안 3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럼 이 3천에 대한 운용이익 발생하겠습니까? 맞아요. 발생하고요. 자, 1년이 지나면 이제 3천 중에서 이제 1천은 내 거고요. 이제 남은 게 얼마죠? 2천. 아직 2천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부터 이때까지 또 1년이 지나는 동안 자, 아직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요 2천에 대해서 운용이익 또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또 1천 내 거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1천입니다. 자, 임차인이 나한테 준 사례금 중에서 2년이 지난 동안 그중에 2천은 이제 내 거가 됐는데 아직 내 거가 되지 않은 사례금이 아직 1천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 1천을 1년 동안 또 운용을 하면 또 1천만 원에 대한 1년치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걸 또 내가 향유하고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이 마지막 1천도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의 돈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남의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향유합니다. 근데 이 남의 돈이 1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내 거가 돼요. 그죠? 1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내 거가 되니까 그 남아있는 남의 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3천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2천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하고 요 기간은 1천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미상각액, 남아있는 사례금, 내 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례금에 대한 운용이익도 역시 임대인의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요 2번과 3번은 우리나라에 없는 관행이기도 하고 요 2번과 3번까지 시험에 내버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따라서 요 2번과 3번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은 하시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저한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 2번과 3번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 2번과 3번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우리 A 항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보증금의 운용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자, 임대인이 누리는 수익 중에 첫 번째 보증금 운용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매달 내는 지불임료 안에는 두 가지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각 지불 시기에 일정액씩 지불되는 임료 중에서 순임료액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월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월세 안에는 사실은 임대인의 필요 재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다시 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앞서서 강의 말씀드릴 때 비빔밥집을 사례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빔밥집이 비빔밥을 팔 때에는 비빔밥 한 그릇에 8,000원 이렇게 받겠죠?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비빔밥 한 그릇에 8,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거 판매가죠? 판매가. 여러분 이것을 임대인으로 비유한다면 임대인이 나 월세 얼마 받아야 돼. 그래야 나 이 방, 이 가게 세 내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빔밥집 주인은 8,000원을 줘야지만 나 비빔밥 한 그릇을 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한 달에 얼마의 월세를 내야지만 나는 이 집을, 이 건물을 너한테 세를 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유사한 개념이죠. 근데 이 비빔밥 8,000원 안에는요. 자, 바로 원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가 부분이 있고 이익 부분이 있겠죠. 마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원가와 비빔밥을 팔아서 버는 이익이 합쳐져서 8,000원이라는 판매 금액이 결정됐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도 그래요. 자, 이 월세를 받으면 이것이 전부 다 임대인의 수익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원룸 건물주한테 원룸의 월세를 내고서 원룸에 거주합니다. 아, 그럼 우리는 되게 부러워하죠. 아, 원룸 건물 좋겠다. 내가 내는 월세가 다 전부 다 이 원룸 건물 주인의 수입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비빔밥 주인이 8,000원짜리 비빔밥 팔아서 8,000원을 다 버는 게 아닌 것처럼 건물의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가 전부 다 100% 수입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도 비용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로 그러한 비용을 필요 재경비라고 합니다. 자,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하거나 건물을 이렇게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 비용을 필요 재경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필요 재경비는요. 우리가 앞에서 투자 분석에서 공부했던 영업경비 5, 2 항목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양자는 달라요. 우리가 저 앞에서 투자 분석에서 PGI, 그다음에 EGI에서 O, E를 빼서 NOI 구하죠. 그때 얘기하는 영업경비 O, E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 재경비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른데 자 얘하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드리면 너무 설명이 깊어져요. 따라서 일단은 이 둘은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이런 항목들이 왜 필요재경비 항목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수정비예요. 자 감가수정비 여러분 감가수정 무엇입니까? 자 임대인이 원룸 건물 주인이 원룸을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이 임차인이 원룸에 거주하면서 건물이 사용되고 마모되겠죠. 그에 따른 건물의 감가수정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자 건물이 낡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면 건물이 낡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이 있는데 호텔이나 모텔에 손님들이 많이 숙박을 합니다. 많이 숙박을 하면 그냥 그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 숙박 그 시설 이용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의 감가나 시설의 마모, 시설의 노후도 빨라져요. 그렇겠죠? 왜? 손님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시설이 노후되고 마모될 것이니까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룸 건물 주인은 원룸을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임차인이 사용하는 만큼 건물이 마모되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일종의 원가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유지수선비. 뭐 건물을 청소한다거나 그렇죠? 어디 전구가 나가면 전구를 교체해 준다거나 물론 그런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은 바로 화재보험이겠죠. 이처럼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보험료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세금 당연히 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재산세, 기타 이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물세가 바로 이 세금 부담이 되고 기타 뭐 수도세나 가스세 이런 것들도 공과금을 내야 됩니다. 복도에 불 켜는 거, 그죠? 복도에 불 켜거나 건물 자체에 난방을 하거나 그런 비용들은 역시 공과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다음에 대손준비비. 자, 임차인 중에서는요,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가 밀려있는데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역시 원가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것은 손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러한 비용들은 바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건물의 임대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필요 재경비를 이루어요.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내는 이 100만 원의 월세 안에는 뭐가 있다? 필요 재경비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재경비. 자, 따라서 만약에 이 100만 원 중에서 필요 재경비가 30이라면 나머지 70이 뭐다? 순수한 월세다 이 얘기예요. 순수한 월세. 순수한 월세입니다. 자, 따라서 순수한 월세 수입은 70인데 바로 이것이 이거예요. 각 지불 시기에 일정액씩 지불되는 임료 중에서 순임료액. 자, 매기 지불되는 임료 중에서 그중에서 순임료액이 바로 요 나머지 순수 월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70만 원이고 얘가 30만 원이라고 예시한다면 매달 얘와 얘를 합쳐서 지불임료 100을 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월세가 35만 원인데 기타 관리비 명목으로 5만 원씩을 더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5만 원은 뭐냐? 제가 방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나 수도세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냥 5만 원씩을 더 받으셨어요. 임대인께서. 그럼 그건 뭐냐? 제가 방에서 전기 쓰고 물 쓰고 난방비, 가스를 쓰니까 거기에 대한 공과금을 방방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하게 비용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방방마다 그냥 합쳐서 5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방은 많이 쓰고 어떤 방은 조금 쓰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5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5만 원이 건물에 실제 이러한 가스비나 수도세나 이런 공과금을 내기에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약간 남았을까요? 아마도 약간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러한 방에서 쓰는 비용까지 납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조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당연할 거고요. 자,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유난히 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서 약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만약에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실제로 한 달에 쓰는 이러한 가스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한 달에 4만 원이 실비라고 해보죠. 한 달에 4만 원이 실비인데 그 방에서 5만 원을 이 비용조로 받는다면 만 원이 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어떤 학생이 쓰는 가스세, 수도세의 합계가 4만 원인데 그 학생한테, 그 방한테 5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에 만 원씩은 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만 원 누구의 수입이죠? 임대인의 수입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공익비, 실비, 초과액도 부가사용료나 공익비 중에서 부가사용료, 공익비 이런 것들 중에서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누구 것이다? 임대인의 수익이다 이 얘기예요. 임대인의 수익. 자, 그래서 부가사용료나 공익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임차인들이 이러한 비용을 사용하니까 이 비용을 징수하는데 그 징수하는 비용이 실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임대인의 수익이다. 따라서 우리 이 초과금도 사실상 임대인의 수익이니까 그것을 임대인의 수익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아까의 제가 든 사례라면 한 달에 만 원씩. 자, 실비는 4만 원인데 5만 원을 징수하면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이, 왜?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니까 한 달에 만 원씩이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항목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이제 크게 보면요. 아까 제가 비빔밥 요거 이렇게 원가와 이익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가 원가고 어디가 이익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A하고 B. A하고 B 항목이 수익이에요. 얘가 수익입니다. 수익. 얘가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재경비가 원가예요. 얘가 원가입니다. 얘가 비용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 가지 항목으로 월세를 받아요. 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받는 이 세 가지 항목의 임대료 안에는 두 가지 항목은 수익의 항목이고 한 가지 항목은 비용, 원가 항목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비빔밥집으로 친다면 이게 뭐예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원가 항목인 거고요. 비빔밥을 팔아서 버는 돈은 요 두 가지 항목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이렇게 이해할게요. 자, 첫 번째 요 두 가지를 묶습니다. 그럼 뭐죠? A 플러스 B예요. 자, A하고 B는 둘 다 뭐예요? 비빔밥의 이익 부분이에요. 임대인의 이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줬을 때 임대료를 받죠. 그 임대료 중에서 순수한 수익 부분을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그 월세 중에서 그 임대료 중에서 A 플러스 B를 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대인의 수입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순임료라고 해요. 순임료, 임대인의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렇게 B하고 C를 더하면 매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얼마씩 월세를 내는지가 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B하고 C를 더하면 임차인이 매달 얼마씩 세를 내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B 더하기 C 한 것을 지불임료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꼬박꼬박 일정액씩 내는 월세 안에는 요 B 부분도 있고 C 부분도 있는 거예요. B와 C를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이 만 원이 있다면 그때는 지불임료가 101만 원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불임료는 B 더하기 C를 지불임료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개념 이해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어쨌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 안에는 A, B, C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이 A, B, C를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실질임료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임료. 따라서 자, 감정평가사가 구해야 하는 임대료는 실질임료예요, 지불임료예요, 순임료예요. 정답은 실질임료예요. 실질임료. 아시겠죠? 자, 감정평가의 대상은 실질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임료평가 시 원칙적으로 실질임료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질임료가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제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A도 내야 되고 B도 내야 되고 C도 내야 돼요. 그렇죠? 임차인은 A, B, C를 다 임대인에게 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실질임료가 너 그 건물 임대차 계약 맺으면 이만큼의 임대료 부담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 경제 부담의 실질적이고 정확한 크기를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나 임차인으로부터 A, B, C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A, B, C를 더한 금액을 받을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A, B, C를 더한 금액을 낼 것이다 보니까 결국 감정평가에서 구해야 하는 임대료의 개념은 결국 실질임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실질임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비빔밥으로 치면 원가와 이익인 것처럼 이것을 임대료로 얘기할 때는 순임료와 필요재경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더 편할까요? 자, 얘는 필요재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순임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비빔밥을 파는 사람은 비빔밥 한 그릇 가격에 원가도 있고 마진도 있어요. 그죠? 원가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세를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가 있고 이익이 있는데 원가가 뭐예요? 필요재경비, 요 비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고 남은 건 나의 수익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순임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임료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매달 보증금 말고 매달 받는 월세 안에는 B 항목과 C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처음엔 좀 헷갈립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 천천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표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꼼꼼히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얘랑 더하면 순임료, 얘랑 더하면 지불임료, 그리고 A, B, C 다 더하면 실질임료. 요거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3방법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한번 내용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사하네. 사전보정, 시점 수정, 가치경선 요인 비교한다.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어떠한 차이점만 있죠? 바로 그 사례가 거래사례이냐 임대사례이냐 이것만 차이점이 있지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아니라 유사 부동산의 임대 사례를 기초해서 본건과 비교를 통해서 본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구해진 임료를 우리는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적산법입니다. 자, 적산법은 이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필요 재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적산법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항목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가액, 두 번째 기대 이율, 세 번째 필요 재경비예요. 근데 필요 재경비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교과서 바로 있던 표에서 필요 재경비 표 보시면요. C 항목에 감가수정비, 유지수선비, 손해보험료 해서 공실 등까지 해서 6가지 항목 필요재경비 공부를 했습니다. 요 내용이 이 자리에 그대로 오면 돼요. 따라서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역시 이 필요재경비 뭐죠? 원가, 비용이에요. 그럼 얘는 뭐죠? 순임료예요. 순임료. 이렇게 구하는 게
순임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임료 구하고 필요재경비 더하면 뭐가 구해지죠? 실질임료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3방법은 결국 뭘 구하고 있다? 실질임료를 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방금 앞에 임대사례비교법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임대사례비교법에서는 어디가 실질임료예요? 어디가 순임료예요? 여러분, 임대사례비교법에서 이 임대사례는요. 실질임료로 거래된 임대사례를 비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례 부동산의 실질임료 임대사례, 임대사례 자체가 실질임료예요. 그래서 실질임료로 거래된 임대사례를 비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감정평가에서는 반드시 실질임료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산법은 이렇게 순임료 항목과 필요재경비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자, 첫 번째, 기초가액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세를 놓으려면 그 부동산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부동산을 만들어야지만 그 만들어진 부동산을 세를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임대인이 부동산을 만들려면 뭐를 투입해야 돼요? 비용을 투입해야겠죠. 비용을. 자, 따라서 내가 이 부동산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초가액이라고 해요. 내가 얼마의 돈을 들여서 이 부동산을, 이 임대 부동산을 만들었다. 바로 이게 기초가액이에요. 만약에 어떤 원룸 건물 주인이 10억짜리 땅을 사서 공사비 12억을 들여서 원룸 건물을 지었다고 하죠. 그럼 내가 이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비용 얼마 투자했죠? 22억 투자했죠? 바로 그 22억이 기초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초가액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들였는데 내가 들인 이 투자금에 대해서 나는 얼마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한다. 자, 임대인이 자신이 사거나 만든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하는 임대 수익률이 있겠죠. 그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임대 수익률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대 이율입니다. 나는 이 정도 투자 금액에 대해서 한 5% 정도의 임대 수익은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1년에 1억 1천인가요? 1년에 1억 1천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신 임대 수익은 순수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자, 여기 이만큼의 1억 1천, 1년에 1억 1천의 순임료 수익에다가 임차인이 필요재경비까지 내줘야지만 임대인은 이 전체를 임대료로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 필요재경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바로 요거겠죠? 1억 1천.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임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적산임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자, 이 임대 부동산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자됐느냐,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하느냐, 기대 이율, 이 둘을 곱하면 임대인이 이 부동산에서 희망하는 순임료액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해주면 전체 실질임료가 구해지게 되고 우리 이렇게 구한 실질임료를 적산임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교과서 보시면요. 자, 기초가액이란 적산임료를 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 임료의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원본 가격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원본 가격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 들어갔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대 이율은 1번은 말씀드렸고 2번 보시면요. 자, 이러한 기대 이율은 예금이나 증권 수익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 22억의 돈을 투자할 때 이 22억을 임대사업에 투자할까? 즉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 이 돈을 예금을 맡길까? 또는 주식에 투자할까? 또는 채권을 살까?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 대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역시 임대인도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기대할 때에는 다른 투자 수단과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 임대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은행 예금이 있어요. 은행 예금이 2%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행 예금을 받는 게 편해요?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서 그 임대 수익을 받는 게 편해요?
당연히 예금이 편해요. 예금이 편하지만 대신 수익이 적죠. 근데 부동산 임대 수익은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지만 내가 좀 관리해야 되고 혹시 공실 같은 게 발생해서 혹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임대업을 해서 돈을 약간 더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을 놓고서 각각의 투자 수단들의 나름대로의 위험과 나름대로의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투자 수단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의 개념이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임대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것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율이 있는데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전 내용 연수에 걸쳐 있는 개념의 장기적인 이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부동산의 환원 이율은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주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익은요. 부동산에서 내용 연수가 남아있는 동안 앞으로 꾸준히 나올, 장기간 꾸준히 나올 순수익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응되는 환원 이율 또한 짧은 기간 동안의 이율이 아니라 부동산 내용 연수가 존속하는 동안 적용되는 이율 개념이다 보니까 역시 환원 이율은 장기적인 이율 개념이에요. 따라서 요거 정리하세요. 환원 이율은 장기적인 이율 개념이지만 기대 이율은 단기적인 이율 개념이다라는 거 양자의 차이 정리해 주세요. 다음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은 제가 앞에서 간단히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자, 주차장을 운영하면 총 수입이 얻어지게 되겠죠. 얘를 그냥 매출이라고 할게요. 자,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의 총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남게 되는데 자, 토지를 제외한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을 빼고 나면 그렇게 남은 순수익은 토지에 대한 순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 순수익을 기초로 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자,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분석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이 개념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충 설명으로 계속임료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계속임료의 평가 방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학개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액 배분법이에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이제 임대차를 갱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된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월세가 150이라고 해볼게요. 자, 전에 내가 들어올 때는 100을 내고 살았는데 장사를 하는 동안에 시장 임대료가 상승해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면 월세가 15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양자의 차이가 50인데 임차인이 그러는 거죠. 임대인한테. 아니 그래도 제가 계속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50이나 올리겠습니까? 좀 봐주세요. 만약에 제가 가게를 비우고 나가면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시는 동안에 그 공실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냥 그런 공실 손실이 나지 않는 쪽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알겠어 라고 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자 50인데 50을 다 올리지는 않고 한 30만 올릴게 한 30만 올릴게 자 내가 20은 손해보고 너도 대신 30은 올려 네가 30 양보하면 내가 20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임료와 신규 임료 사이의 이 격차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적절히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을 차액 배분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120에 결정될 수도 있고 130에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로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율법은요. 자 아까 같이 적산법처럼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죠. 그런 다음에 필요재경비를 더하는데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 기대 이율을 자 신규 임대료 계약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이 아니라 계속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적용되는 계속 임대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즉, 자 만약에 신규 계약 임대료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이 5%다. 신규가 5%다라고 하면
계속 임대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은 이것보다 조금 낮게 해서 한 4%나 뭐 한 3% 이 정도 이렇게 낮게 해서 좀 더 낮은 기대 이율을 적용해서 조금은 낮게 신규 임대료보다는 조금 더 싸게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슬라이드법. 슬라이드법은요. 자, 현재 계약된 임대료가 있죠. 계약된 임대료. 지금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이 계약된 임대료겠죠. 자,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자,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지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두 번째 뭐 생산자 물가 상승률, 뭐 세 번째 근원 인플레이션율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물가 상승률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자료를 종합해서 뭐 가중 평균을 하든 산술 평균을 하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슬라이드 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한 물가 상승률 자료를 슬라이드 지수라고 해요. 자, 이걸 곱해서 계약된 임대료를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시키는 방법을 슬라이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한 10%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1.1을 곱해서 110으로 임대료를 갱신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네 번째,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계속 임료 사례를 수집해서 자, 사례에 계속 임료 사례를 수집해서 본건과 비교해서 본건의 계속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신규 임료를 구할 때는 저 가게 비어 있었는데 누가 새로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얼마의 신규 임대료 계약을 했네. 그 사례를 가져오는 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요. 저 가게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임료로 얼마로 갱신을 했네. 그 계속 임료 사례를 본건으로 비준해서 본건의 계속 임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이 계속 임료의 평가 방법으로 일본 부동산 평가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순임료라고 했죠.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필요 재경비를 필제를 더하여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자, 2번 임대료 평가 방법으로는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수익 환원법 아니고 수익 분석법입니다. 용어가 헷갈리니까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3번입니다. 실질 임료는 순임료와 필요 재경비로 구성된다.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의 순임료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죠. A 항목과 B 항목. A 항목 뭡니까? 보증금의 운용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매기 지불되는 순임료액이라고 해서 두 가지 항목 구분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필요 재경비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더하면 순임료, 이렇게 더하면 지불임료, 셋 다 더하면 실질임료 요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실질임료는 각 지불기간에 지불되는 지불임료와 예금적 성격을 지닌 보증금 운용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자, 실질임료가 아니라 순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B 항목, 이게 뭐죠? A 항목, A 더하기 B는 순임료입니다. 자, 5번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구해야 할 임료는 실질임료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왜 실질임료를 구한 것이 원칙이다? 실질임료가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6번입니다.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환원 이율을 곱하여 틀렸죠. 자, 바로 틀렸습니다. 기대 이율입니다. 환원 이율이 아니고 기대 이율이에요. 자,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전 내용 연수에 적용되는 장기적인 이율. 기대 이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 적용되는 이율. 기대 이율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할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죠. 다 맞았고 이 부분만 틀렸습니다. 환원 이율을 기대 이율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 7번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적산법은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하면 되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렇게 구해진 임료를 뭐라고 하는가?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비준 임료.
자, 다음에 땡땡 수익 임료 나와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바로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 자,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 임료가 얼마냐? 자, 실질 임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해줘야겠죠. 자, 1번 지불 임대료 매월 20만 원씩 낸다. 근데 문제는 연간이니까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따라서 연간은 240만 원씩을 내게 될 것입니다. 1년에 240만 원씩 지불하게 되겠죠. 이게 뭐죠? 바로 이게 B 항목이에요. 이게 B 항목입니다. 다음에 예금적 성격 갖는 일시금의 운용 수익. 이게 뭐죠? 보증금을 갖고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A 항목입니다. 요거 A 항목. 요거 그대로 수익이고요. 운용 수익이니까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의 운용 수익이니까 요 금액 그대로 임대인의 1년간의 수입이 됩니다.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액. 상각액은 임대인의 것이고요. and 그리고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 수익 역시 임대인의 수익이 되죠. 자, 상각액이 8만 원이니까 역시 이것도 A 항목이면서 임대인의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얘가 48만 원이니까 288만 원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서 평가한 A 부동산의 월간 비준 임료가 얼마냐? 월 기준입니다. 유사 임대 사례의 임료가 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내기 위해서 보증금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자, 임대료 상승률은 유사 임대 사례의 계약일로부터 평가의 기준 시점까지 1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월 100만 원의 사례, 임대 사례를 시점 수정해주면요. 자, 사정보정 요인 없고요. 사정보정 없고 시점 수정은 1.1 해주면 되고, 자, 지역요인 비교도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1.0 해주면 되고요. 자, A 부동산이 유사 임대 사례보다 5% 우세하니까 요 임대료를 5%만큼 업을 해줘야겠죠. 곱하기 1.05 하면 됩니다. 사실은 문제 푸실 때는 요거하고 요거는 아예 언급이 없으니까 아예 안 써도 되는데, 자, 원칙에 충실하게 사시지계까지 다 적어준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100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05 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1155000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번 계속 임료의 평가 방법으로 차액 배분법, 적산법, 슬라이드법, 임대사례 비교법 등이 있다. 자, 적산법 아니고 이율법이기 때문에 용어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절 강의 마치겠습니다.